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AI 투자 회의론의 여파 속에 반등이 제한적인 그런 양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산타의 불꽃 랠리를 기다리고 있죠. 불안과 기대 속에 두 분과 함께 그 해답을 풀어보겠습니다.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 그리고 LS증권 염승환 이사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제전쟁꾼 시작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도 일주일밖에 이제 남지 않은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자, 먼저 두 분 한 말씀 주신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선엽 대표님, 차별화의 시작. 무엇의 차별화입니까? AI 관련 기업들의 차별화겠죠. 네. 그동안 버블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버블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사실은 어떤 불협화음 속에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이제는 그 각 기업별로 나름대로 이제 주가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력도 조금씩 이제 틈이 벌어지는 그런 차별화가 시작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차별화의 시작, 또 새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연산의 시대에서 메모리의 시대로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크론이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왕자는 엔비디아였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저는 좀 주도권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메모리 3등 업체 마이크론이 저 정도 숫자를 냈다는 건 삼성 하이닉스는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점점 이제 AI 추론 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뭐 구글 TPU도 나오고 엔비디아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 사실 아무나 이겨라죠. 그래서 메모리 시대로 이제 확실히 좀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그런 게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명백히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겨라고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네.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방송 말미에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AI 투자 회의론,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 속에서도 또 일단 반등을 했어요. 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우려에서 촉발된 AI 관련주 급락, 우리 시장까지 강타했는데요. 미국 증시 반등하면서 코스피 4,000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 매도에 상승폭이 축소되는 제한된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선엽 대표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AI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점차 AI에 대한 버블에 관한 어떤 그 실체 또는 어떤 그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를 회복하는 또는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수가 흔들릴 때는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다라면 최근에 같은 AI 기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자금력이 좀 부족한 기업들 간에 어떤 그 주가가 나뉘는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 상황보다도 더 AI 버블론에 대한 극복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AI 차별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지수상으로는 별 큰 변동이 없었던 한 주지만은 그 안에서는 또 변화가 많았죠. 염승환 이사님 이번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1월부터 사실 조정장이 시작이 된 것 같고 지금 한 달 반 지났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기간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한 1월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락장보다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좀 산타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한 70%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 정도 저는 사실 너무 여기서 또 오버하는 것보다는 1월까지는 적절하게 좀 쉬어주면 내년에 대한 그림이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무리해버리면
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또 내년 시장이 또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70% 오른 상황에서 하필 근데 또 이 타이밍 뭐 AI 버블 얘기가 뭐 오라클 때문에 좀 터져가지고 예. 이게 좀 빌미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선희 대표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이제 좀 시장이 이제 조금 냉혹해진 것 같아요. 이제 돈 버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좀 이제 우리가 구분하자.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요새 테슬라가 주가가 좀 급등했거든요. 예. 비싸냐 싸냐의 논란은 차지하고라도 AI 내에서도 그동안 AI 인프라 관련주가 3년 동안 200% 올랐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리비아는 전기차 회사인데 갑자기 주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율주행하겠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시장 내에서도 같은 AI에서도 색깔이 좀 변하고 있고 또 종목 장세가 미국도 요즘에 뭐 경기 민감주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미국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주도주 좀 쉬게 만들고 그 사이에 유동성은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약간 순환매가 도는 그게 저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오래 갈 거로 보진 않아요. 한 달, 그러니까 1월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아마 또 그게 좀 끝나면 다시 AI가 이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화두는 계속 AI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선엽 대표님,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좀 약간 출렁출렁했는데 이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어요. 이거 뭐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연말이 돼서 포트폴리오 교체도 좀 있을 거고요. 금요일 기준으로는 그 파이낸스 타임스 지수가 그 변경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뭐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추세, 즉 방향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땐 단기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 앞서 우리 그 염이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3위 업체인 반도체 업체가 저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면 우리나라는 1, 2위가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특히 네. 우리나라 1, 2위 업체들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볼 땐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반등도 있었는데 뭐 이거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지수 이거를 위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봐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엔 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장이 지금 정도에 끝날 거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앞으로도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야 경쟁력에서 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더 좋은 그림이 펼쳐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염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쉬어가는 게 나쁜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더 도약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 측면도 필요하고 또 이 시점에서 실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부 또 뭐 버블에 대한 여부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경계도 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져지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 논란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건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딱 기간을 1, 2주 정도 잘라놓고 보면 되게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 연초부터 보면 맞습니다. 여전히 예. 많이 오른 상태라는 점 우리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염이사님, 코스닥도 반등을 했어요. 일단 어쨌든 간에 코스닥도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반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얘기가 이번 달 초에도 나왔었는데 근데 언제 나오냐의 문제인데 네.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오늘 그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거기서 내용들이 좀 몇 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게 코스닥이 질을 좀 높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닥이 좀 이제 너무 이미지가 좀 작전 세력 놀이터 같다. 예.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상법 개정부터 배당소득 분리가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이런 것들 보시면 대부분 혜택들이 코스닥보다는 약간 좀 방점이 코스피에 많이 예. 이제 있죠. 그렇죠. 근데 활성화 대책을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건 이제 올해는 사실 코스피가 압도적이었는데 코스닥도 키 맞추기로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종목 장세는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반등은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너무 코스피만 정책 수혜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코스닥도 한번 받아보자. 약간 이제 이런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됐고 거기다 또 보니까 미국식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벤처 펀드 같은 데서 비상장 이제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펀드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연 한 8% 정도의 수익을 좀 이렇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배당 형태로.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비상장 주식 투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좀 비상장 주식 좀 투자도 해보자. 예, 이러면 사실 창투사한테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기관이나 개인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또 세제 혜택을 만약에 준다면 코스닥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런 논의들이 오늘 좀 업무보고상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신다면 코스닥도 우리가 한 축을 놓고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킬레스건처럼 보이는데 좀 크면은 코스피로 이전을 해버려요. 이번에 또 시총 1위 종목이 코스피로 간다는 발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미국에선 아마존이 나스닥으로 오히려 옮겨가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좀 대표 선수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거를 근데 기업들이 뭐 사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코스피가 상징성이 훨씬 크고 거기 추종하는 펀드도 자금도 훨씬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기업 CEO 입장에서도 이게 일단 주주들도 많이 바라는 거고 알테오젠도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예. 시총도 엄청 큰데 근데 여기 코스닥이 담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머물게 하려면 결국 이제 대통령 얘기처럼 이 코스닥의 질을 높이고 여기 코스닥의 시총을 더 키울 필요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연기금이나 외국인과 장기 네. 자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도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이 3%인데 이거 아마 5%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극적인 어떤 이제 그런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이 좀 살 수 있게 그리고 정말 그 오명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여전히 거기에 대한 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같은 형태가 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흐려져 버린 시장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첫술에 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 3년에 걸쳐서 잘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기업들이 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 게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말아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코스닥이 이런 상황까지 간 건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좀 끝까지 좀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좀 다음 정권까지 이렇게 뭐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활성화는 지수가 1000은 넘어야 좀 네. 시작할 때 지수만큼은 넘어야 진짜 좀 활성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버블론, AI 회의론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선영 대표님, 예.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마이크론보다 오히려 오라클 쪽에 더 쏠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더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 예. 싶어요. 예.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앞서서 코스닥에 대해서 예, 제가 예.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이 지수라는 게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새로운 어떤 벤처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상장이 돼야 네. 되고 키워줘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다우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다른 시장의 성격이 있는 거지 1, 2부 이런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다우 지수는 전통 기업들이 있는 거고 나스닥은 성장 중심의 기업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의 그 성장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이라는 걸 좋아하면 사실 나스닥으로 뭔가 내가 전통 기업을 좋아하면 다우 지수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일부 리그 또 후보 같은 느낌으로 코스닥을 결성해야 되는 게 아닌 거고 이 코스닥 시장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때 꿈을 꿀 수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계속 육성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계속 커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삼성전자만한 이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건전화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도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며 나중에 우리나라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현재 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엔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닥 기업들 또는 좋은 벤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도 되게 건전해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뭐 말씀을 주셨는데 오라클 쇼크에 더 반항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악재에 지금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오라클에 대한 어떤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커지고 있는 그 투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적으로 이 AI에 대한 투자 자체가 처음에 2022년 이때 나왔었을 때는 뭐 100조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500조가 넘습니다. 내년은 더 커질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지금 파트너를 삼은 게 오픈 AI라는 기업이고 이 오픈 AI라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예. 다른 뭐 우리가 하는 메타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내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덜한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자 규모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라클의 어떤 그 사업 구조를 놓고 보시면은요, 오라클은 먼저 수주를 받으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돈으로 먼저 그걸 지어놔야 됩니다. 근데 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데서 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사업적 파트너를 통해서 일단은 지어놓고 나중에 받는 구조인데 시장의 우려는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오픈 AI라는 기업이 정말 이 수주를 했던 걸 줄 수 있을까?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핵심은 오라클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아직까지도 오픈 AI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라도 오픈 AI라는 기업이 충분히 이걸 이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금력이 충분하다라면 오라클에 대한 염려는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오라클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픈 AI에 대한 의구심들이 누그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픈 AI가 그것 때문인지 한 145조 정도의 자금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런 자금 유치들이 성공을 한다라면 이런 우려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 발주처가 좀 튼튼해야 그 공사가 계속 잘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라. 이게 참 말은 들으면 그럴싸한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AI 반도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 변동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야 맞출 수 있는 사람도 네. 없고 맞출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보다 큰 그림이죠. 내가 지금 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산의 높이를 알고 있다라면 굳이 중간중간에 계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단기 변동성은 저희들이 볼 땐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은 무시하는 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변동 속에서 혹시 방향성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보다 크게 보고 조금 더 느긋하게 현재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땐 크게 대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최고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그게 생각납니다. 그 배우 유해진이 카드 옛날에 광고 나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 자세가 예. 오히려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우리 대변수 얘기도 좀 잠깐 해보죠. 어제 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하여튼 뭐 30년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있고 과거에 뭐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영향 별로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아마 1%까지 올릴 거예요. 네. 예, 그게 예고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텐데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거, 내리는 것도 이게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겨서 이게 경로가 이탈되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사실 올해 11월에도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갑자기 이제 셧다운 때문에 지금 못할 거다 12월에 이래 버리니까 시장이 발작해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다시 이제 수습은 됐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을 이미 할 거로 다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시장이 놀랄 만한 이슈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인상했는데도 엔화가 약세로 가더라고요. 예.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시장은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약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그냥 받아들였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도 자꾸 이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물론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작년 8월에 많이 청산이 돼 버렸어요. 예. 그때 이제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뭐 엔비디아 사고 여러 암호화폐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번에 정말 청산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좀 많이 이제 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온다고 해도 작년 8월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1%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 물가 더 잡아야 되니까 뭐 예. 1.25, 1.5 이러면 이제 시장이 충격받아요.
근데 경로 안에 있으면 그거는 다 예정된 그런 악재라면 그거는 이미 미리 다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늘 시장이 그걸 저는 좀 보여줬다. 예. 시장이 그냥 무난하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와 환율을 같이 보고 있으면은 바로 지금 여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조바심 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산타랠리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로 이 산타랠리 기대감 속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그동안 뭐 약간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뉴스도 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평균 912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이게 항상 이런 설문조사하면 10명 중에 2명 수익 나고 제 기억은 그래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올해 확실히 시장이 좋긴 좋았구나 그걸 느꼈고 다만 이제 평균 912만 원이니까 이게 물론 원금이 얼마냐가 좀 중요할 텐데 지수가 저렇게 올랐는데 912만 원? 그게 많은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어떤 그 비중 자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내는 거 맞는데 금액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올해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어쨌든 이렇게 수익을 낸 분들이 좀 많다고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또 이렇게 지수가 70%나 올랐는데도 이 3명은 어쨌든 손실을 또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건 어찌됐건 종목 선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예, 아무리 강세장, 진짜 1년에 100% 오르는 장에도 결국 손해보는 분들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뭐 장이 좋으면 확률적으로는 높아지겠지만 어떤 걸 내가 선택했느냐. 그리고 분명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선택하신 분들은 아니면 또 조방원 하신 분들은 당연히 올해 성과가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보니까 내수주 중에서 음식료가 참 주가가 안 좋더라고요. 예.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 막 52주 신저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지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뭐 약세장에서는 평균 2~3명 수익 냈는데 이번 강세장에서는 그래도 수익 내신 분들이 6~7명 정도 된다는 거는 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같은 종목을 갖고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매도한 투자자 중에 81.4%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에 18.6%는 평균 1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수익을 실현한 고객의 매도 단가는 7만 원에서 8만 원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5~6만 원대가 34.2%, 9만 원 이상이 30.9%. 그렇지만 주가가 11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던 시점에 매도한 비율은 0.5%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뭘 시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7만 원, 8만 원에 가장 많이 파셨잖아요. 이건 이제 뭐냐면 결국 학습 효과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원대에 너무 있었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8월에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만 9천 원까지. 4자도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7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분들 평균 단가가 7만 원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올라오니까 7, 8만 원 정도 왔고 여기서 설마 10만 원 간다고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당시만 해도 이렇게 메모리가 좋을 거라고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나는 물린 거는 좀 일단 엑시트라고 그러죠. 보통 탈출하겠다. 그리고 상황 일단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 분들이 그걸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후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샀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저렇게 한번 팔고 그 후로 계속 올랐잖아요. 예, 못 삽니다. 못 사죠, 다시. 예, 영원히 못 삽니다. 사실은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후회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또 5~6만 원대 매도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5만 원대에 사서 이 정도 항상 보면 5~6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한참 6만 원은 한계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좀 개인 투자분들이 뭔가 박스권에 오래 갇히다 보면 이게 올라가서 이제 뭔가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시고 그냥 그 간습에 의해서 이 정도 팔면은 수익 났으니까 파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6월에 코스피가 2,700이었거든요. 지금 4,200이잖아요. 4,000까지 넘어왔잖아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는 한 20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스피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오르면 팔아야 된다는 게 이제 논리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은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선엽 대표님 예. 이 통계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역시 물렸던 종목에 대해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가 그게 굉장히 이제 강했더라고요. 그 원금 회복하면은 예.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이제 털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예, 오히려 원금이 회복됐을 때 내가 원금이 회복될 정도로 성장세가 있더라면 그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 전자 들고 있었다가 지난해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수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또 같은 반도체 기업인 다른 기업은 또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웠던 점들을 감안을 해서 아이고 내가 본전이 나오면 빨리 팔고 다른 데 가야지라는 그래서 추가 얼마나 오를 거냐 또 얼마나 좋아질 거냐 여부보다는 내가 빨리 이 기업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선엽 대표님 보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진짜 원금을 회복하면은 이제 고생 끝.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털어버리는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내가 얼마에 물렸다, 내가 얼마가 본전이다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손실이 나 있더라도 이득이 나 있더라도 이 기업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 거지.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서 어려웠던 고통을 주가에 들이대는 순간은 사실은 본전이 됐을 경우도 손실이 아닌 구간에서는 그냥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또는 바로 나오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커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이상의 어떤 대안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다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기업들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이제 어디 그 오락실에 있는 두더지 잡기 망치로 두드리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종목이란 것도 그 내재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봐야지 그냥 내 원금 회복했다 이렇게 바로 털어버리는 이건 지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산타랠리 기대감이 이제 형성될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 주식수가 반등하면서 그런 기대감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산타랠리 올 것인가 첫째, 온다면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될까요? 며칠 남은 거 가지고 올 거냐 안 올 거냐 따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뭐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일단 큰 그림만 보고 가는 건데 오면 좋은 거지 뭐 안 오면 음력 산타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음력 선탈절도 있는 거니까 뭐 큰 그림을 보고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존에 있었던 그 기업들이라든가 업종들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년이 되더라도 뭔가 현재 있는 어떤 그 섹터들 중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우리가 봐왔던 기업들이나 종목들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볼 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랠리는 정말 좀 급등하고 뭔가 예. 좀 흥분을 주는 그런 건데 그건 이미 이제 산타가 이미 왔다 갔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산타가 봄에 봄에 왔다 네,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좀 산타는 어렵고 근데 이제 12월 중순까지 또 한창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예. 뭐 미니 산타 랠리 정도는 올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조금 안정감만 찾아준다면. 근데 지수 자체로는 뭐 4,200을 넘거나 그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단이 지금 4,00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좀 지켜준다면 뭐 또 4,100 가고 뭐 이런 정도. 근데 이런 장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이긴 좀 어려워요. 만약에 지수가 갇혀버리면 그럼 이제 소외된 중소형주 아까도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일단 좀 정부 정책 나올 때까지는 한번 좀 기울여 보자 예. 이럴 수 있어서 코스닥 중소형주가 좀 만약에 지금 이런 좀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는 좀 연말 연초까지는 좀 시장을 이끌지 않겠냐 그렇게 본다면 역시 뭐 제약바이오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급적으로 그거는 뭐 좋냐 나쁘냐 떠나서 가장 이제 코스닥에서 앞서 있는 어떤 이제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아 보이고요. 저렇게 메모리가 마이크론이 저렇게 좋은 상황이면 이제 아무리 지수가 좀 가둬놓으면 삼성하이닉스가 좀 부담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가장 주도권은 저는 왠지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시장을 좀 쥐락펴락하는 모습이에요. 뭐 요즘에 스페이스X 얘기 나오고
또 피지컬 AI 거기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 예,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뭐 계속 이끈다 이거보다도 일단 연말 연초 좀 코스피가 조금 쉬는 가운데 좀 주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연말 연초 뭐 산타는 이미 왔다 갔다고 말씀하신 게 좀 인상적인데 그래도 뭐 미니 랠리 정도는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 수익률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손실 상위 종목에도 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수익 상위 종목, 아까 이선엽 대표님 기존의 어떤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보셨는데 앞으로 계속 유효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시장의 산업의 변화 자체가 AI라는 그런 산업의 변화인 거고 그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면 필요한 게 지금 해당 관련 기업들과 제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기업의 어떤 추세가 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다만 조금 더 늘어날 개연성이 좀 높다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이번에 연말 연초 굳이 산타랠리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우리가 연말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의 질문 소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번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미국 시장을 전망해 주신다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번 주 트럼프 임기 1주년이 되었음에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 하락폭을 멈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선익 대표님 답변. 일단 옵션 만기라는 것 자체가 뭔가 방향성 요인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파생 상품이 만기가 돼서 네. 어떻게 청산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거라서 사실 제가 볼 땐 그렇게 관심을 둘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이를 통해서 반전의 어떤 트리거가 된다거나 아니면 계기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어떤 전환점 이런 걸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향후에 AI 버블론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건가 여전히 그게 의심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건지 이걸 조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AI가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와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마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죠. 연두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최근 화장품 주식들의 주가 하락 이유가 있을까요? 화장품 주식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K뷰티가 강세여서 주가가 선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포인트인지 화장품 주식들이 힘을 못 써요. 이게 이제 화장품이 정말 그동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동반해서 갔는데 약간 이제 APR 혼자 치고 가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마케팅비를 엄청 쓰면서 성과를 일단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드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사실 미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의 APR이 이제 메디큐브란 브랜드로 아마존에서 막 1등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APR 입장에서는 성과를 냈잖아요. 엄청난 마케팅해서 막 성과를 내는데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게 그럼 우리도 마케팅비를 써야 되거든요. 안 쓰면 뒤처져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마케팅비를 썼더니 최근에 보니까 달바글로벌 또 VT란 기업들 이 기업들이 지출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좀 쇼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경쟁,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자체가 진짜 1등 아니고는 인정을 안 해주는 시장이에요. 이게 이제 인디 브랜드 시장에도 이런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주들 그냥 APR 좋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완전 옥석 가리기. 그래서 APR은 신고가 나는데 VT는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나왔던 거죠. 작년엔 사실 안 그랬거든요. 올해 상반기면 다 같이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매출 증가까지도 좋아요. 괜찮은데 이 기업들이 결국 이제 언제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이 앞으로 또 간다고 해서 다 갈 것 같진 않아요.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 가지고 이게 ODM도 마찬가지입니다. ODM에서 코스맥과 코리아 혼자만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코스맥스 한국하면 어닝 쇼크 나버렸어요. 이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중국 비중이 또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요새 또 중국 C뷰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여기가 갑자기 동남아를 또 공략하나 봐요. 저가로. 이제 우리나라 또 복제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동남아도 우리 한참 잘했는데
중국도 타격받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화장품 이게 그냥 마냥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불편한 이슈들이 몇 개 나왔던 거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화장품 ODM도 차별화가 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선희 대표님이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AI도 차별화되는 것처럼 모든 산업이 초기엔 다 같이 좋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화장품 안에서도 정말 이제 실적을 매분기 체크하시면서 옥석을 가려야지 화장품 이제 인디 브랜드 어차피 성장하고 한국밖에 없잖아. 이것만 믿고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에서도 지금 뭐 중국의 공세가 또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들어주신 것 보니까 최근 주가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옥석 가리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해 시장 앞으로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채 2주도 남지 않은 2025년 끝나가는데 이선엽 대표님 저는 기억합니다. 1년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지난해 같은 주제로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예. 2025년 부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에 배팅하라 이런 메시지를 예. 남겼는데 이게 아주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또 우리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두 분 모두 이제 부자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하시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부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이제 부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 허들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사는 집 빼고 금융자산으로 뭐 이렇게 그래도 한 흔히 얘기하잖아요. 30억 이상을 얘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요. 뭐 30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집까지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요즘에는 그 허들도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왜냐하면 실제 그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자라고 많이 못 느끼시더라고요. 항상 가지면 더 가진 사람을 그게 뭐 이제 비교하죠. 강남 쪽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강남 아파트가 그 정도 아니었을 때는 그런 정도 규모에서는 내가 좀 부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요즘 뭐 그 정도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정도 사는 거니까 물론 대단합니다. 엄청난 거긴 하지만 그게 과연 본인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하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땐 확실히 부자가 맞습니다. 예. 자, 작년에는 우리 시장에 배팅하라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 예측이 적중했는데 올해는 그 1년 지난 이 시점에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양수 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와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될 업종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게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한국이 더 수혜를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있는 AI 관련 기업들은 투자 관련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AI의 모델을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이 제일 많다는 점에서 또 내년에도 그런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AI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국내도 좋긴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의외로 많은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증시 좋다 이런 얘기하면 관에서 잡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그 내년에는 그 양수 겸장 얘기해 주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승환 이사님, 그 KB금융지주가 이제 해마다 부자 보고서 발표하는데 이거 보셨죠? 그 요즘 확실히 부자들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제 작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이런 쪽이 뭐 예금도 당연히 많고 근데 확실히 올해는 주식 쪽, 주식 쪽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식 비중 줄이겠다는 의향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근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주식을 좀 늘려보겠다 이런 비중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가 올해 최고 히트 상품 중에 저는 전 세계 히트 상품 중에 두 개가 코스피랑 올해 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인데 금이 원래 대체자산 순위에서 옛날에는 저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1위로 올라온 거예요. 금을 기본적으로는 뭐 돈 벌겠다 이거보다도 야, 금이라는 이제 자산 자체 매력을 이제 이번에 좀 아마 이 부자분들 설문조사 하면서도 야, 금은 좀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보면 뭐
중앙은행들 예. 또 미국의 뭐 투자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자산가들도 금을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 대체제가 또 은이 좀 돼가지고 예. 요새 은값도 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체 자산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금이나 귀금속은 어쨌든 내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 좀 많이 바뀐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금값도 금값이지만 은이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초에 30달러도 안 하던 것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르면 또 나오는 얘기 1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전자산 사실 이 금이나 은은 이 자체가 무슨 이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계속 담아야 되나요? 근데 이제 금과 은은 같으면서도 성격이 좀 다른 게 이제 금은 사실은 어디 뭐 산업금속으로 쓰거나 그런 거는 용도는 되게 제한적 있고 예. 한마디로 그 보통 해지라 그러죠. 예. 내 자산을 좀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있고 은은 사실은 산업금속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리랑도 일부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둘 다 공통점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고 예, 그리고 은은 항상 이제 옛날에 보면 금 가고 나서 뒤따라서 갔는데 그렇죠. 예. 올해 이제 훨씬 많이 갔던 게 산업 금속 수요가 좀 많아요. 원자재가 좀 최근에 구리도 신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은 그런 역할을 못 하는데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첨단 AI 산업에 은과 구리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도 이게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데 공급도 부족하고 약간 이제 반도체 느낌도 좀 나는 거죠.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 좀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금은 올해 어쨌든 상승률이 5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그거죠. 야, 금 이 정도 올랐으면 좀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아마 그러면서 은으로도 좀 이렇게 수급들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자산이든 이렇게 급격하게 위로 변동성 나오면 반드시 조정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100달러 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기서 뒤늦게 금과 음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내가 금을 사서 수익 내겠다 이런 생각보다 좀 자산의 일부라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저는 투자하는 건 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것이 뭐 어떤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더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선엽 대표님. 부자들이 향후 1년 이내에 고수익 투자처로 주식을 1순위로 꼽았다. 예. 이건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2026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역시 이 주식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뭐 정부의 방침도 웬만하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향후에 그 관련된 자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그 이동 이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내년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자분들을 조금 이렇게 만나 뵈면 최근에 실제 재밌는 움직임들이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집을 일부 파는 물론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파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처분하는 모습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더 갖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 실제 뭐 최근에 부동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봐도요. 되려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런 측면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주식에 대한 매력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물론 주식 매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이익이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글로벌 성장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부동산 시장보다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 부자 보고서를 보면 이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은 1순위가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해야 한다는 건데 아마도 그래서 우리 경제전쟁꾼에 대한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실천 가능한 학습 방법이나 이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무리한 투자는 지향을 하는데 대부분의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책을 잘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신 경우가 많고요.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승률이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네. 이 원칙들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아니면 또는 뭐 벤처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걸 당부를 드리냐면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는 어떤 기사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제일 먼저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저희들이 볼 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또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남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부가 어떤지, 왜냐하면 주식은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아니 저 정보를 들었는데 저런 기사를 들었는데 왜 달리 움직이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일단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시거나 여러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아, 나 좀 빨리 알려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아니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봐오면 사실 대형주가 됐든 아니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실 업계에서 제가 방산을 제일 먼저 추천하기도 했지만 방산 22배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압기도 제가 최초였었거든요. 2022년도에 했었는데 그것도 2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깊이 있는 공부가 있었으면 아, 이 산업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면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소한 50%나 그 이상의 수익을 누린다는 건 그리 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너무 폭넓게 정보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에 대한 아는 건 있는데 깊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어떤 그 분주한 모습들은 보이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실제 수익은 나중에 보면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 이 산업의 크기를 제대로 재면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땐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주식 투자했었을 때 그 마음으로 평생 가시면 제가 볼 땐 그래도 상승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뭔가 자신감이 붙을 때 예. 이때 뭔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죠? 기존에 있던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기존에 있었던 원칙을 소홀히 하면서 변하고 이때 좀 많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딱 운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초보 있습니다. 운전 예.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하는데 운전 좀 익숙해지면 좀 마구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예. 것 같습니다. 염수관 이사님도 이 일반 투자자들이 실천 가능한 학습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지난 이제 예전에 트럼프 1기, 바이든 또 우리나라 정부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느낀 게 가장 좀 개인 투자자들 쉽다는 표현은 그런데 결국 정부 정책이 답인 것 같아요. 다 찍어줍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해서 일동조를 내가 골라내느냐가 사실 그게 이제 실력인데 사실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 주도주 알려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조선. 네, 배입니다. 조선주입니다. 실제 5배 올랐어요. 현대중공업이 그 후로. 그래서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변압기도 다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하시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했죠. 근데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되고 나서 그 공약을 생각하신 분들은 아, 증권주 되겠다. 그냥 딱 답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 지주사 되겠네. 왜냐하면 이거 자본시장이나 이제 상법 개정해서 그렇죠. 물을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서 한 10배짜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정부 정책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와줘야 될 게 중앙은행이 도와줘야 돼요. 중앙은행이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애를 써도 이게 물을 빼버리면 그렇죠. 장은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또 디스인플레이션 오니까 내년도 장도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게 어차피 돈은 계속 늘어나는 지금 그 통화 정책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큰 방향을 보시면 되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CEO는
제 생각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입을 좀 많이 주목하시는 예. 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 또 정책이 또 이 시장을 바꾼다. 이건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2026년은 어떤 한 해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키워드나 뭐 투자 전략이 있다면 두 분께 간단히 한 말씀 여쭤볼게요. 내년 시장은 좋겠지만 중간중간 올해처럼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조금 작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에 큰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그렇고 보면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는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 중간에 지금처럼 한 서너 달 정도 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천천히 우상향하면 우리가 멀미날 것도 없고 사실 굉장히 두려울 것도 없는데 뭔가 내가 경계하고 있으면 그 경계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수가 급등하라고 또 급등해서 이젠 더 되는가 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지금처럼 거친 모습들을 많이 예. 보이고 이 모습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올라가고 나면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단기적인 흐름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시하면서 가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내년의 변동성도 잘 견뎌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을 견뎌보자 예. 이렇게 주셨고요. 염승환 이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실 때 뭐 단기 매매도 있고 자기만의 전략이 있는데 그래도 뭐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좀 이렇게 끌고 가서 수익을 내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좀 쉬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게 끝나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 변수들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 정책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방향이에요. 이게 역방향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물가가 튀면요 역방향이 생겨요. 그럼 그럴 때 내가 포지션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크게만 뭐 내년에 물가 튀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기 때문에 그럼 중간중간 이런 변동성을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한테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께 묻고 싶은 것이 많았기에 정신없이 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